조선시대의 임금, 그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용상에 앉아 백성을 호령하던 절대적인 존재가 떠오르시죠? 사극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모든 신하를 압도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거대한 궁궐의 중심에서 신하들의 엎드린 고개 너머로 빛나는 왕의 눈빛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화려한 어좌에 앉았던 조선의 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흔히 알려진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불편하면서도 흥미로운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신하들의 그림자에 가려 때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굴레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군주가 아닌 신하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는 결코 몇몇 나약한 왕들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했던 시스템 자체가 왕의 권력을 섬세하게, 때로는 가혹하게 제약하는 본질적인 구조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조선의 왕권이 어떻게 신하들에 의해 견제받고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복잡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비밀과 때로는 비극으로 치달았던 왕들의 고뇌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가 왕에게 어떤 제약을 부여했는지, 또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들이 어떻게 왕의 자유로운 판단을 묶어두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한 조선시대를 관통했던 붕당 정치가 왕권을 어떻게 포위하고 흔들었는지, 그리고 왕실 재정의 취약성이 왕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조선왕이라는 존재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군주라는 환상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고뇌와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복잡다단한 조선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왕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어떠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며 숨겨진 권력의 역학을 꼼꼼하게 탐색해 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조선의 왕들이 마주했던 불편한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볼까요? 왕권을 제약했던 요인은 비단 유교적 이념이나 제도적 틀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그림자가 왕실을 들이우고 있었으니 바로 붕당 정치와 외척의 등장이었죠. 조선 중기 이후 사림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붕당은 단순한 학파의 구분을 넘어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졌지만 때로는 특정 붕당의 수장이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조정은 왕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각 붕당이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견제하는 전장이 되곤 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달까요? 왕은 종종 이들 붕당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한쪽으로 힘이 기울면 그 붕당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왕의 정책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어좌에 앉은 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강력한 신하 집단의 그림자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왕실의 외척, 즉 왕비나 후궁의 집안이 정치적 실세로 부상하며 왕권을 압박하는 일도 빈번했죠. 외척 세력은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정을 농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혈연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왕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왕을 옥죄는 족쇄가 된 셈이죠. 왕은 때로 이들 외척에 비대해진 세력을 견제하려 했지만 혈연이라는 끈과 그들이 구축한 견고한 인맥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의 개인적인 능력을 넘어선 구조적인 한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왕의 경제적 기반은 어떠했을까요?
절대 군주라면 마땅히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텐데 조선의 왕들은 사실상 재정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호조라는 기관을 통해 관리되었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신하들의 손에 달려 있었죠. 왕이 개인적으로 큰 사업을 벌이거나 자신의 뜻대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려 해도 신하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의 총수이지만 정작 회사의 자금은 이사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왕이 아무리 백성을 위한 좋은 정책을 구상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왕실에도 내탕고라는 왕의 개인적인 재산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국가 재정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왕의 사적인 경비나 비상시에 사용되는 용도로 한정되어 있었고 국가를 운영할 만큼의 막대한 자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실 자체가 때로는 궁핍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율성의 부재는 왕이 신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되었죠. 왕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신하들의 재정적 지원과 협조가 절실했고 이는 곧 신하들의 발언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하니 정치적 힘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의 고뇌는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처럼 현실적인 재정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왕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했기에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왕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선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왕실의 사적인 살림을 꾸리는 내탕고와 국가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국고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죠. 흥미롭게도 이 국고는 왕이 아닌 신하들이 이끄는 호조, 즉 오늘날의 기획재정부 격인 관청에서 관리했습니다. 왕이 어떤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그 재원은 신하들의 동의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을 위한 큰 뜻을 품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은 신하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신하들은 왕의 뜻을 거스를 명분으로 유교적 도리나 재정의 건전성을 내세웠습니다. 전하, 지금은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여 재정을 아껴야 할 때이옵니다 라거나 무리한 사업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설득하고 협상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내탕고조차도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왕이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할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은 국가 재정뿐 아니라 왕실 재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왕의 권한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죠. 왕이 아무리 뛰어난 해안과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한들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저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왕은 신하들의 재정적 지원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의존성은 신하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하니 정치적 힘도 함께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조선왕은 신하들에게 끌려다녔다고 말하는 이 불편한 진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단순히 몇몇 나약한 왕의 무능력을 탓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교적 이념과 경영 같은 제도적 통제, 그리고 붕당이라는 신하들의 강력한 집단이 형성한 권력 구도에 더해 바로 이러한 경제적 자율성의 부재까지 결합된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의 결과였던 것이죠. 조선이라는 국가는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절대군주제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신하들의 견제와 참여를 통해 왕권을 제한하는 독특한 권력 분산 구조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왕이 독단에 빠지는 것을 막고 국정 운영에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나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비극적인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대미문의 국가 위기 속에서 왕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하들의 반대와 논쟁에 부딪히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필요한 개혁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왕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신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이 방향을 정해도 노를 젓는 선원들이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심지어 노젓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왕은 어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신하들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러한 구조는 때로는 안정성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순간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왕의 고뇌는 단순히 개인적인 번민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마다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처럼 강력한 신하 집단과 복잡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했죠.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단순히 왕이라는 자리의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부여한 무거운 짐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그림자에 갇힌 왕의 고뇌는 비단 정치적, 이념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제약은 바로 왕실의 곳간, 즉 재정 문제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죠. 겉으로는 화려한 궁궐에 살며온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사실상 조선의 왕들은 독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왕실의 살림을 꾸리는 내탕고, 즉 개인 재산은 생각보다 궁핍한 경우가 많았고 국가의 예산은 철저히 신하들이 장악한 호조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으니까요. 마치 한 집안의 가장이 돈 지갑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쥐고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과 같았을까요? 왕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은 신하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한 푼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개인적 용돈마저 신하들의 깐깐한 견제를 받아야 했으니 왕의 경제적 자율성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그지없었죠. 결국 조선의 왕은 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권력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유교적 이념과 견제제도, 강력한 붕당 세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국가 재정이라는 실타래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왕이 신하들에게 끌려다녔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몇몇 나약한 왕의 무능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명확히 아시겠죠.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내재된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이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항상 나쁜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하들의 집단 지성이 폭주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감한 개혁과 신속한 결단이 절실했던 순간에는 이 견고한 시스템이 오히려 왕의 리더십을 마비시키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족쇄가 되었습니다. 마치 안전을 위해 여러 잠금 장치를 걸어둔 문이 불이 났을 때 탈출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왕은 때로 외세의 침략 앞에서 혹은 백성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하게 신하들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졌던 왕조차도 겹겹이 쌓인 제약과 신하들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백성들은 고통받고 나라는 위태로운데 정작 최고 지도자인 왕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왕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숙명이자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던 시스템의 아이러니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왕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이념과 엄격한 제도, 그리고 강력한 신하 집단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견제받고 때로는 갇혀 있었던 존재였죠. 이러한 독특한 권력 역학은 조선의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시대적 요구에 유연히 대응 못해 결국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